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암은 가족력 때문에 생긴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암들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살아온 한평생 이어지며 그 잘못된 습관들과 식습관들 속에서 우리 몸속에 병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땅속 깊은 곳에 떨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무서운 병의 씨앗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햄과 소시지, 식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달콤한 커피, 퇴근 후 가볍게 마시던 소주 한두 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던 생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겨우 4~5시간 자던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너무나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먼저 암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라는 엄청난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37조 개입니다. 이 세포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분열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정상적인 세포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분열하고 자신의 수명이 닿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암세포는 이 모든 규칙을 무시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계속 자라나고 죽어야 할 때가 되어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나버린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정상세포가 이런 무서운 암세포로 변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DNA에 있습니다. DNA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NA는 우리 세포의 설계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세포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확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설계도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설계도로 지은 건물이 삐뚤어지고 무너지듯이 DNA가 손상된 세포도 제 기능을 잃고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자연살해세포. 이 세포들은 정말로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입니다. 이들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그러다가 수상한 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덕분에 매일 생기는 수천 개의 암세포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 훌륭한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연살해 세포들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찾아내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결국 일부 암세포들이 살아남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 자라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암이 되는 겁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은 살아가는 동안 암 진단을 받습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7%입니다. 4명 중 1명이 넘는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암은 더 이상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의 30%에서 5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드시나요? 햄과 계란 아니면 소시지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즐기시나요? 아니면 가끔 좋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즐기시나요? 이런 음식들은 정말 맛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게다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음식들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연구하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성면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햄과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바로 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똑같은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에 절이고 훈제를 하고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왜 넣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기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선한 빨간색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거든요. 둘째는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치명적인 세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나름 필요해서 넣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민이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이 아민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니트로사민이 문제입니다.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특히 위와 대장의 세포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5분의 1이나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공육뿐만 아니라 붉은 고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라고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것들입니다. 닭고기나 생선 같은 흰살 고기와는 구분됩니다. 붉은 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붉게 보이게 만드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좋은 철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햄철이 장 속에서 니트로소화 함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특히 직접 불에 구우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이름도 어려운 발암물질들이 생성됩니다. 고기 표면이 타면서 생기는 겁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좋아서 직화구이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이게 가장 위험한 조리법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장점막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냥 가벼운 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염증이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염증이 있는 조직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DNA에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고기에만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채식만 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방법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500g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500g이면 대략 스테이크 3인분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가능한 한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던 햄을 계란이나 두부로 바꾸세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이나 참치를 넣으세요.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생선을 많이 드세요. 생선은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을 자주 드세요. 닭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드실까요? 아마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는지 잘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에 설탕 한 스푼 넣으시죠. 그게 5g입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로 달콤한 빵 하나 드시면 거기 설탕이 20g 들어 있습니다. 오후에 피곤할 때 캔 커피 하나 마시면 거기 또 설탕이 10g입니다. 저녁 먹고 과일 주스 한 잔 마시면 15g입니다. 벌써 50g이 넘습니다. 여기에 요거트, 시리얼, 케첩, 소스 같은데 숨어있는 설탕까지 합치면 하루에 70g, 80g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g입니다. 우리는 그 3배 가까이 먹고 있는 겁니다. 설탕이 암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단지 살을 찌우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설탕과 암의 관계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나고 분열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바로 당분에서 얻습니다. 암세포는 당분을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나 많이 소비합니다. 실제로 암 진단을 할 때 PAT 스캔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는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몸에 주입한 다음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암세포가 있는 곳에는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당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혈당을 빨리 낮춰야 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이 또 다른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세포들에게 자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상세포도 자라지만 암세포도 함께 자랍니다. 인슐린은 암세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만들고 세포가 죽는 것을 막습니다. 세포는 원래 수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이 물질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설탕이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생각하시죠. 그것은 급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좋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에서 계속되는 염증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DNA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암 발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췌장감의 경우가 심각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췌장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계속 높은 혈당 때문에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다 보니 췌장이 지쳐버리고 결국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설탕을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설탕을 조심해야 합니다. 토마토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4g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에도 설탕이 가득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요거트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과일 맛이 나는 요거트는 한 컵에 설탕이 20g 가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시리얼 한 컵에 설탕이 12g에서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항목을 보세요.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g이 넘어가면 그 제품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액상과당, 무렵, 시럽, 농축과즙 같은 이름으로 표시된 것들도 모두 설탕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우리 몸에서는 설탕과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심지어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분표를 볼 때 이런 이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맛이 당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을 드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지만 과일의 당분은 가공된 설탕과는 다릅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과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우리 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리류,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그러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일은 꼭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음주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도 들었는데 특히 와인은 몸에 좋다면서요. 이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가공육과 같은 등급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소량의 음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간에 도착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알코올 같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것이 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에서는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합니다.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문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숙취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몸의 DNA를 직접 공격한다는 겁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끊어버립니다.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에는 DNA를 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자주 마시면 손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수리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알코올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엽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엽산은 비타민 B의 일종인데 DNA를 만들고 수리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DNA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암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엽산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알코올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를 높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유방 조직과 자궁 내막 조직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알코올 10g만 섭취해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5%에서 9% 증가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10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주로는 반잔, 맥주로는 250ml, 와인으로는 100ml입니다. 정말 적은 양입니다.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양입니다. 알코올이 직접 닿는 부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입, 목구멍, 식도입니다. 알코올은 이 부위들의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점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것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이지만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면 점막세포가 변성됩니다. 세포의 모양이 변하고 기능이 이상해집니다. 이것을 전암병변이라고 합니다. 암이 되기 직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빠지면 암이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입과 목구멍의 점막을 자극해서 약하게 만들면 담배의 발암물질이 그 틈으로 더 쉽게 침투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는 사람은 구간감과 식도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수십 배 높아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환자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55세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도 아니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소주를 반 병 정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소주 한두 잔 마시면서 TV를 보는 시간,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던 거죠. 과음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반병.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적당히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목감기가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죠. 하지만 이 증상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제야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도암이었습니다. 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담배도 안 피웠고 과음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마신 소주 반 병이 식도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혔던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식도 점막을 망가뜨렸던 거죠. 다행히 비교적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복하셨지만 김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후회하신답니다. 진작 술을 끊었더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줄였더라면 하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면 안전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시면 위험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오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이라도 줄이셔야 합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알코올 10g을 의미합니다. 소주로 1잔, 맥주로 250ml, 와인으로 100ml 정도입니다. 이것도 매일이 아니라 가끔입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최소 2일, 가능하면 3일 이상은 완전히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세요. 간도 쉬어야 합니다.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매일 술을 마시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앉아서 이동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12시간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이나 해롭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운동 부족은 암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 부족이 전체 암 발생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명 중 1명은 운동만 했어도 암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운동이 왜 암을 예방할까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기억하시죠? 자연살해세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이 자연살해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더 많은 순찰병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이 50% 이상 높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더욱 증가합니다. 둘째, 운동은 만성염증을 줄입니다. 아까 만성염증이 암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항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몸속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운동은 인터루킨6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 줄면 DNA 손상도 줄어듭니다. 셋째,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비만한 사람의 경우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지방세포가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포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비만하면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체지방을 줄이면 에스트로겐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비만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운동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대변 속의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장 점막과 오래 접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변이 빨라지면 접촉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40%에서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150분이면 하루에 30분씩 주 5일 하는 겁니다. 중등도 신체 활동이란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입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조금 나는 정도입니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75분만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 등산, 수영, 에어로빅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라면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씩이라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헬스장에 가는 것만이 운동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에 몇 층이라도 계단으로 오르내리면 다리 근육이 발달하고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세요. 버스를 탈 때도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세요. 이렇게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빡세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7시간, 6시간, 아니면 5시간도 안 되시나요?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야근도 해야 하고, 집에 와서는 밀린 드라마도 봐야 하고, SNS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 1시, 2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4시간, 5시간 자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가장 먼저 희생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잠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DNA 손상을 복구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물질이죠. 문제는 멜라토닌이 오직 어두운 밤에만 분비된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밤에 강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간호사, 경비원, 공장 야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50%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교대 근무를 2A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7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가며 면역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암을 유발하는 5가지 주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 과도한 설탕 섭취, 음주,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한 달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또한 이런 변화를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친구들과도 함께하면 좋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평생 함께할 유일한 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입니다. 실제 건강관리나 질병 치료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